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에 전 세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되면서 약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이 품목별 관세와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까지 더해져서 우려가 큰데요. 정부의 협상 전략과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후 경제 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 이럴 때는 무언가에 몰입해보는 것도 더위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일 텐데요. 오늘 이다희 북마크에서는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줄 책 2권 소개해드립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이 책들에 집중해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애청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여름 휴가 계획을 들어볼까 합니다.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로 떠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틀어놓고 집콕하는 게 최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지 여러분의 여름 계획 문자로 알려주시면 오늘도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콩 게시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내각 차관급 인사 12명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네,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등 해서 차관급 총 12명 인선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병무청장이 제일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홍소영 병무청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장이 임명됐는데 창설 55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요. 병무청 안에서도 이분이 좀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제처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 네. 그런데 이분이 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변론을 맡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걸 두고 사법방탄 보은 인사다 이렇게 맹비판을 하고 있고, 법제처장은 근데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 네.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안이라든가 조약안 등등을 해서 심사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네. 그 외에 국가유산청장에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받는 총괄 작업을 맡아서 최종 인증까지 참여했던 허민 전남대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또 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 추진단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여야 간에 격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완전히 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네. 오늘부터 18일까지 월화수목금 해서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들어가는데요. 금요일까지 총 17명이 이번 청문회 대상이에요. 네. 대거 진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2명, 많게는 4명까지도 우르르 청문회를 하는데 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유임이라서 이미 청문회를 그 전 정부에서 거쳤잖아요. 그렇죠. 청문회가 없고요. 오늘 월요일 첫날인데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청문회 시작합니다. 4명이요. 네. 근데 이번 주 통으로 보면 오늘은 아무래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수요일에 있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금요일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특히나 3명에 대해서 야당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격돌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일단 그 여야의 양쪽 프레임은 이겁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뻔뻔한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청문회에 다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 내부 수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뭐 그 내란 수습이라든가 입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청문회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요. 네. 오늘 이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았는데 시작부터 설전 예. 오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회를 잠깐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된 의혹이 가족들이 위장 전입 상태로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강서구 지역구니까 가족들이 거기 안 사는데 네.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강서구에 주소를 해놨다라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심지어 중앙일보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직한 보좌진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면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재취업을 방해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보좌진계가 그 레퍼체크라고 해서 평판이 되게 중요한데 이전에 근무한 곳에. 네, 그럼 다른 의원실에서 걔 별로더라 받아주지 말아라 하면 이게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더라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 폭로한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인가 요것도 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러면 이제 보좌진 면직이 실상 몇 명인지 지금 뭐 46명이었다 28명이었다 이걸로 얘기가 다른데 네.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보좌진들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보좌진이라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사실 민주당 보좌진들은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당 쪽이니까. 근데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거를 직원들한테 방어하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그렇죠. 이로운 선택인가. 이걸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새 정부에서 첫 낙마한다는 게 그게 정부에 그렇게 흠집이 갈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좀 도려내는 것에도 결단이 필요한 건데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현업 경력이 커리어가 너무 좋아서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낙마를 했을 때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묻지마 임명으로 갈 때 오히려 밀어붙일 때. 네, 더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 정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제 뭐 활동 반환점이라고 할까요? 4주차를 맞아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정부 추진과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네, 국정기획위가 출범한 게 지난달 16일이었어요. 그리고 활동이 60일 일정이라서 절반 정도 돌아왔는데요. 네. 국정위 측은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후반전이 아니라 3분의 1을 이미 뛰었다. 나머지는 정교함을 다지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국정과제 선정은 1차적으로 거의 마무리를 뭐 지었다고 볼 수 있고 재원이라든가 입법 이런 좀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 이 커다란 큰 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어떻게 개편할 거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데 부처 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율할지는 이건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그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따른 국가 수사 역량 문제라든가 또 기후 에너지부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환경부, 산업부 이렇게 또 조율도 거쳐야 되고 금융정책에서도 이 분화를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갈 것인지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또 국정위가 그 전에 기재부하고 노동부 향해서 좀 업무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게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부처는 향후 다시 공약 이행 방안 담아서 추가 보고를 낼 예정이고요.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번 달 초에 보고를 했다고 하고 마지막까지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이제 혁신위를 꾸리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인적 쇄신 방안 발표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좀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네요. 네. 그 사실 혁신위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예. 좀 그런데요.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난 10일에는 사죄문을 당원 당규에 담겠다라는 1호 혁신안을 내놨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광범위하게 저격하면서 인적 청산해야 된다, 인적 네.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의 바다로 머리를 꽉꽉 눌러놓는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다. 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것이다.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국민의힘이 그동안 사죄해야 될 사건들을 8가지로 축약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중에는 계엄 직후에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사건 이것도 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친윤계 그렇죠. 구주류라고 하는 그 친윤계를 저격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정권에서 국정 운영 왜곡을 방치했다. 당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문제. 아하, 네. 요렇게 적시한 건 이건 사실 친한계를 그러네요.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 요 대목도 있는데 이거는 김문수 전 장관을 겨냥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우선 혁신위보다 더 큰 열세를 쥐고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또 장동혁 의원 이분이 당권 도전 시사를 했는데 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라고 반박했고 나경원 의원도 탄핵을 반대한 게 왜 잘못이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그 혁신안에 선출직 최고위원 폐지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이거는 당원 권리 빼앗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친윤계 청산 이게 아니고 네. 친한계 또 앞으로의 당권 주자들 그 누구한테도 이게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냥 유일하게 뭐 사실 지금 당을 나가 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도만 김용태 혁신안도 거부하더니 윤희숙 혁신안도 이러고 있으면은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다 이런 비난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그러면은 윤희숙 혁신안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되게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이게 8개라고 사건을 제시했는데 대부분이 걸려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도리어 물타기가 되는 모두를 저격했으나 모두가 아니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한 현역 의원은 사실상 아무도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책임론이 희석된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 느낌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복심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 과거 진술을 좀 걷어들이고 윤 전 대통령이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내놓고 있으면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 타는 모습이네요. 네. 그동안에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진술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최측근이자 강경 충성파로 알려져 있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 네. 이분은 워낙에 그 체포 저지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대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유명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주도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내놨습니다. 그 실제로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에도 윤 전 대통령이랑 김성훈 전 차장 대화 내용들이 꽤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 갖고 있는 것만으로 보여줘도 된다. 네. 뭐 이런 구체적인 발언들.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한테 3번이나 전화해서 비화폰 조치해라.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없거나 당사자가 아니면은 좀 나오기 어려운 발언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최측근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인데 예. 최근 순직해병 특검 조사에서 그 VIP 경로설 직접 목격했다고 처음으로 진술했습니다. 네, 네. 이 VIP 경로설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이 이거 보고받고 경로했다더라 라는 거였는데 그동안에는 김태효 전 차장은 그런 일도 없고 그런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없고 네. 윤 전 대통령은 경로한 적이 없다라는 그렇죠. 게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네.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라고 특검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듣는 사람도 조금 혼란스러울 정도로 진술이 완전히 180 도로 바뀌는 바뀌어서. 모습이죠. 네. 그리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새로운 진술을 또 내놨습니다. 네. 특검에서 그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사인하고 폐기를 지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3대 특검 임명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그동안 뭐 경찰, 검찰, 공수처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진술을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검이 어떤 결정타로 작용할 만한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도 다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진술들 번복하는 일들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은 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본청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세종 국토교통부에 수사관 등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실 또 고속도로 타당성 용역할 때 그 당시에 용역업체 등 해서 1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고요. 네. 다만 이번에는 오늘 압색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특검이 언론 공지를 냈고요. 예. 그 이른바 말하는 집사 게이트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네. 여기서 핵심은 어떤 부실 기업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몰아줬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의 오너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것인가? 어떤 것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거고요. 삼부 토건하고 관련해서 관계사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여름 휴가 계획 문자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2393님 3명이서 룸메이트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두 고향은 다르지만 이번에 고향 내려가는 거 잠시 미뤄두고 셋이서 춘천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10년째 함께 살고 있지만 셋이서 하는 여행 처음이라서 무척 설렌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친한 사이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뭔가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잘 계획하셨습니다. 이번 이 기회로 뭐 10년마다 혹은 앞으로 5년마다 이렇게 여행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9831님 제 짝꿍이 네일 아트샵을 작게 운영하는데요. 여름이 성수기라서 여름 휴가 갈 수가 없어요. 대신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바닷가로 국내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선선한 바닷가. 저도 요즘 이렇게 뜨거운 바닷가보다는 조금 선선한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또 여름 동안 성수기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후련한 마음으로 휴가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9078님 아이와 서울 근교로 호캉스 갈 예정입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있나요? 아이도 이렇게 호캉스 막 침대에서 뛰어놀고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안전한 편안한 호캉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중 도로 오가기 크게 어렵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곳곳에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선운산 부근입니다.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순천 쪽인데요. 승주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경기권 지나는 차량들입니다.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양 방향 2개 차로가 막히면서 미사 부근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위 부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 5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있으니까요. 감속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의 25% 상호 관세를 예고하고 그 시행 시점으로 못 박은 8월 1일까지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이 관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우리 정부는 이 8월 1일 전까지 어떻게든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3주간 이어질 전쟁 같은 협상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경제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관세 부과한다라고 밝힌 게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날짜로 7월 8일, 예.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6일 전에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맨이 됐다. 이제 7월 8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나라에 서한 그 편지를 보냈고요. 예.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오늘까지 거의 매일 관세 관련 메시지를 아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관세맨의 컴백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네. 일단 7월 8일에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미얀마, 튀니지, 말레이시아 등등등 14개 나라 정상에게 서한을 보냈고요. 네. 8월 날짜는 다 똑같습니다. 8월 1일부터 예. 나라별로 어디는 몇 퍼센트, 어디는 몇 퍼센트 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한국은 25%. 그러니까 4월에 관세를 처음 예고했을 때 25%그 숫자 그대로 그렇죠. 8월 1일까지 부과할 테니 7월 8일 기준으로 8월 1일이면은 한 3주 조금 더 남았었거든요. 네. 그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봐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네. 지금 벌써 7월 14일이니까 이제 오늘로 치면은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맨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적보다 친구가 더 나빴다.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미국은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왔다.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적들보다 더 나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동맹,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 포함해서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죠. 네. 그 동맹이란 나라들이 미국을 더 착취해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더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둬가고 미국에 더 많은 무역 적자를 안겨와서 좀 손을 확실히 봐야겠다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도 나쁜 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6월에 미국 그 세금 통계가 나왔는데 네. 미국의 연방 정부, 연방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예. 늘 적자를 보는 나라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관세 수입이 4배가 늘었습니다. 와, 예, 4배.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지금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를 했고 거의 대부분의 관세는 7월로 미뤘지만 네. 유예되지 않은 몇 가지 관세들이 있어요. 철강 관세라든지 자동차 관세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6월에 관세 수입이 4배가 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해결하겠다고 하던 연방 재정 적자 문제를 적어도 6월에는 해결을 해버렸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나가는 거겠죠.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득이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8월부터는 우리 더 세게 매길 테니 각오해. 그게 싫으면 너희 카드를 많이 내놔. 이제 이런 국면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과 또 멕시코에도 관세 30%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게 이번엔 진짜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건데 네, 제가 네. 아까 7월 8일 한국에 대한 서한 공개한 이후로 매일 내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주말에는 유럽이랑 멕시코에 대한 8월 1일 3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예. 입장에서 유럽과 멕시코는 한국보다 훨씬 가까운 나라예요. 일단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최대 네. 무역국이고 네. 유럽은 당연히 미국과 전통적으로 가까운 나라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30%입니다. 우리는 25%인데 그렇죠. 더 가까운 나라에 30%라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한 거니까 이 8월 1일은 진짜 얘들아 너희 방심하면 안 돼. 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낸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7월 8일 14개국 서한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25개 나라의 서한을 계속 조각조각 마치 쪼개기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처음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발표했던 게 4월이었고요. 예. 이때 이제 7월 8일까지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직전에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압박을 하는 이 의도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달에 거의 50여 개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또 며칠 네. 있다가 바로 유예를 해줬어요. 예. 협상을 해서 풀어보겠다.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외신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딱 두 나라가 합의가 됐습니다. 네. 영국과 베트남.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겠죠. 내가 3달이나 시간을 줬는데 네. 이 동맹이라는 나라들이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어떻게든 합의를 안 하려고 뒤로 막 빠지고 네. 안 되겠다. 정말 이번 내가 확실하게 혼내야겠다.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드니까 8월 1일, 그러니까 7월 8일 기준으로 8월 1일이니까 한 3주 남짓 말미를 주고 네. 이때 안에 확실하게 양보 안 하면 이제 다 이대로 간다. 이제 이런 진짜 강한 끝이야. 겁을 주는 거죠. 네. 예.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대응도 진짜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방송 들으기 좀 전에 오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우리와 이제 미국과 통상교섭을 하는 가장 최고 책임자죠. 네.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미국에 한 2번 갔습니다. 미국에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네. 그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어떤 뉘앙스가 읽힙니다. 네. 오늘 오전에 했던 발언 중에 가장 강했던 표현은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네. 완벽한 합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완벽히 만족스러운 합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선택과 결정.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냐. 뭘 우리가 양보하고 뭘 미국에 내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사실 미국에 양보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 관세를 만약에 내린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농민들은 직격탄입니다. 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의 양보와 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치열한 논쟁거리를 낳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열어준다. 예. 우리 뭐 광우병 논란 그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그렇죠. 트라우마를 남겼다고요. 그게 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니까 하나하나 양보 지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텐데 근데 우리의 통상 수장이 그런 발언을 꺼냈다는 것은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좋게 미사역으로 해서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뭔가 하나는 내줘야 미국이 뭐 하나일지 두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을 내줘야 네. 미국이 합의라는 걸 해줄 것 같다. 우리 긴장하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20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도 일정 정도의 출혈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예고하는 브리핑이 오전에 있었고요. 예. 어쨌든 뭐 남은 3주 동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는 했는데 뭐 협상이라는 건 결국 상대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센 상대지 네. 우리보다 약한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 어려운 거죠.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은 예. 또 더 센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3주가 남았습니다. 뭐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와 협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양보, 좋게 표현하면 양보, 나쁘게 표현하면 뭔가 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동시에 그쪽이 뭔가 선물도 줘야 돼요. 네. 그쪽이 원하는. 현재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형적인 서비스업의 나라지. 그러니까 네. 미국의 금융으로 먹고 살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뭔가를 서비스를 팔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나라지 네. 물건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아이폰도 못 만들고 아이패드도 못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하나도 못 만듭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자동차 만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미국 네. 자동차는 인기가 없거든요. 결국 예. 미국 제조업은 완전히 몰락을 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든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싶어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그러고. 네. 그런데 제조업이라는 것은 제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조 기술을 숙련하게 하는 숙련공들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는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주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 작업이 필요한데 미국이 가장 육성하고 싶어하는 제조업 중에 딱 두 개를 꼽으라면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다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가 다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그 비싼 인건비 물어가면서 우리가 굳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미국 너희에게 반도체 기술을 전수해 줄 테니 좀 좋게 봐달라라는 네. 신호고요. 미국이 조선업을 굉장히 키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상선을 키우려는 게 아니고요. 군함. 예. 네, 네. 지금 미국이 가장 군사력으로 경쟁한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함 수로는 이미 중국이 이기고 있어요. 예. 물론 군함의 질로 보면 아직은 미국이 이기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군함을 더 짓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는 군함을 지을 수 있는 조선소가 현저히 부족해요. 결국은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에 가서 혹은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의 조선을 유치해서 한국에서라도 지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군함 많이 지어줄게라는 카드를,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기술 전수와 조선업 협력을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미국의 양보를 혹은 미국의 최대한 좀 눈높이를 낮춰보겠다는 게 이제 우리의 전략인데 네. 뭐 거기까지는 합리적인데 이제 모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패를 모를 때 협상이 되는 거지. 네, 네. 그럼 지금 기자인 제가 말할 정도라면 미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네. 당연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낼 카드가 될 것이냐는 사실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네. 불안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전수해줄 건 전수해주고 내줄 건 내주면서도 이 협상의 최우선 목표는 어쨌든 관세 세율 인하가 되겠죠. 예,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점점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식의 의문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단적으로 우리가 뭐 결국 세상에서는 그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가 전부 다 25% 관세를 맞아버리면 사실 25% 관세 맞아도 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최악은 아니에요. 네. 다 똑같이 맞는 거니까. 덜 억울하다랄까요? 예. 네.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상대 비교해볼 만한 나라가 일본인데 네, 사실 네. 일본은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미국과 훨씬 가까운 나라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국내 정치적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때 일본 정부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미국과 아주 치열하게 협상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일본도 7월 8일에 서한을 공개했는데 네. 일본은 25% 세율을 매기겠다고 8월 1일부터 트럼프 네.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은 일본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4%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어요. 네.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한국은 저렇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물도 주고요. 1%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결국 그 물론 이제 일본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세율 인하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러네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8월 1일이 됐을 때 우리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를 가르는 것은 세율을 절대적으로 낮춘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다른 나라랑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세율을 지켜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마 네. 정부도 말은 안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거기에 두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문제는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최근 미국에서 이 방위비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약한 상대는 우리 아픈 지점을 정말 봐주지 않고 다 건드려요. 예. 결국 예. 지금은 방위 협상하는 시즌도 명백하게 아닌데 네.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관세 압박인 거거든요. 그렇죠. 8월 1일이라는 시한을 밝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매일 관세 메시지를 내다가 갑자기 방위비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방위비를 지금 우리가 대략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내고 있는데 네. 거의 10배를 올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뭐든지 한 방에 10배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감당하기 수치인데. 어렵죠. 네. 다 우리 세금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10배 자체를 인상을 따낸다기보다는 결국 너희가 한국 너희가 뭔가를 더 내놔라는 압박으로 보이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 비용 문제를 더 나아가서 전시 작전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시의 작전권은 평시의 작전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지만 전시의 작전권은 아직도 미국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나라 보수 진보의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걸 꺼내서 너희에게 최대한을 받아내겠다라는 미국의 전략이 뭐 읽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간이 3주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작전 전략을 잘 펼쳐서 세율을 낮추고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또 이다혜 북마크 한 끼 실록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인 첫째 가다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꼽히거나 으뜸이 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맛으로는 이 식당이 우리 동네에서 첫째 간다. 그는 마을에서 첫째 가는 부자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첫째 가다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으뜸 가다도 있는데요. 으뜸이란 말은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또는 첫째 가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의 노래 실력은 전교에서 으뜸이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이나 근본이 되는 뜻을 의미하기도 해서 효는 덕의 으뜸이다. 같이 말할 수 있지요. 으뜸의 바로 아래 또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켜 버금이라고 하죠. 인류는 어떤 방면에서 첫째 가는 지위나 부류를 뜻하고 이류는 어떤 방면에서 인류보다 약간 못한 지위나 부류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아류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류는 버금아자에 흐를 류자를 쓰는 한자어로 둘째 가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기도 하고 문학예술, 학문에서 독창성이 없이 모방하는 일이나 그렇게 한 것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회의 계획은 우리의 아류에 불과하다. 베스트셀러가 한 편 나오자 여기저기에서 그 아류가 출판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중북부에는 3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와 제주 29도, 부산 30도, 대구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71%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전에 열린 과기부,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비난 문구 등이 논란이 되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하며 외환죄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소환해 비화폰 삭제 혐의 등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특검은 오늘 오후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뒤 첫 특검 조사가 오늘 오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특검은 강제 구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일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되다가 조금 지금은 주춤하는 모습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비가 많이 쏟아졌죠. 네,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85세대 주민 100명이 대피하기도 했고 도로 등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6시 기준 울릉도의 누적 강수량은 102mm, 울진은 75mm 등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예. 부산에서도 밤새 폭우가 쏟아졌는데 사상구에 19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부산 진구는 시간당 무려 47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비 피해 신고도 89건이나 들어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월요일인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기 시작해 내일 오후 대체로 그치겠지만 순한 맛 장맛비 뒤에 벼락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강원 영동은 오늘과 내일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치고 나면 다시 습도가 높아져 마치 사우나처럼 무덥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거 저 학창 시절에 뭐 교과서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네. 예, 선사시대 이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바위 그림, 이 울산 방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요? 네, 참 반가운 소식이죠. 네. 신석기 시대 인류 최초 고래잡이 활동을 자세히 묘사한 반구대 암각화, 그리고 신라 버풍왕 시기 도형과 그림, 글씨 620여 점을 담고 있어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꼽히는 천전리 암각화, 이 두 유적을 아우르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네. 지난 2023년 가야고군군 등재 이후 2년 만에 새로운 세계유산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총 17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6,000년에 걸친 한반도의 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정신세계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
세계인이 지켜야 할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또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 대표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이 됐는데요. 네. 세계유산위원회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 불교의 역사와 전통, 순례 등이 얽혀있는 문화적 경관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고 북한이 등재 신청을 낸 지 4년 만에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 초 SK텔레콤 해킹 사고 있었죠. 이후로 이제 위약금 면제 조치가 내려졌었고 그게 오늘 종료가 되는데 이제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유치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네,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동안에만 12만 4천여 명이 SKT를 떠났다고 하고요. 예. 해킹 사태 이후 80만 명에 육박한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네. 시장 점유율 40%가 깨질 위기에 놓이면서 SKT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 지키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기존 고객은 물론이고 신규 고객에게도 요금 할인과 무상 데이터를 제공하는가 하면 제휴업체 할인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해킹 사태로 경쟁의 판이 깔리면서 통신사들의 가입자 쟁탈 전쟁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네. 위약금 면제 기한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보조금 경쟁으로 불씨가 옮겨붙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곧 출시되는 삼성전자 신형 스마트폰에 상한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미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3사가 신형 스마트폰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현금 최대 100만 원에 TV며 에어컨 등을 준다는 매장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선 반길만한 일일 수 있지만 방통위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보조금을 앞세워 비싼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건 규제 대상이라고 못 박았고요. 네. 하지만 확고했던 점유율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과열된 경쟁은 당분간 쉽게 진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뭐 날씨가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농축산물 물가도 널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수박이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네, 요즘 수박값도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참, 한 통이 자그마치 3만 원에 육박한데 말이 되나요? 네, 일주일 전보다 무려 20% 넘게 뛰었고요. 네. 1년 전과 비교하면 40% 가까이나 더 비쌉니다.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끝나면서 수요가 앞당겨진 데다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아 작년과 비교해 반입량이 대폭 줄어든 점이 수박값을 밀어 올리는 원인으로 꼽히고요. 네. 또 날이 너무 더워서 이 과육이 다 녹아버리는 피수박까지 늘어서 찾는 사람은 많은데 멀쩡한 수박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례적으로 빠르게 찾아온 극심한 폭염 때문에 수박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폭염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히트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배추도 포기당 4,300원 수준으로 일주일 만에 37%나 올랐고요. 상추도 30% 넘게, 시금치는 무려 75%나 급등했습니다. 축산물, 수산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닭고기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0원 수준으로 한 달 만에 11%가 올랐고요. 30개들이 계란 한 판도 7,000원 밑으로 떨어진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무더위에 폐사한 가축수만 전국적으로 60만 마리에 달해서 1년 전보다 11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장마마저 짧은 데다가 가뭄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박 이렇게 먹다가 조금 남아서 버린 게 있는데 그게 막 너무 아쉽게 생각이 그러니요, 아깝네. 나네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환경미화원의 월급 명세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화제라고요? 네, 보통 환경미화원은 체력적 부담의 위험 요소도 크다 보니까 기피하는 직업 중 하나로 꼽히곤 하죠. 예. 고생하시는 만큼 보상도 그만큼 이뤄지는지 궁금했는데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급여 명세서 한 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올해로 11년 차라고 올라온 월급 명세서에는 652만 9천 원이 찍혀 있었는데요. 네,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하고도 실수령액이 540만 원이 넘습니다. 월급만 놓고 보면 연봉 8천만 원대에 해당하는데 네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네, 250만 원의 기본급에 가족수당과 운전수당, 공해수당 등 정기수당 60만 원을 더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는 310만 원 수준이고요. 여기에 이달에만 지급된 기말수당 130만 원, 휴일을 포함해 야근과 시간의 근무로 초과근무 수당이 212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그마치 90
40시간 이상 야근을 전제로 한 초과 근무가 있어야만 이 500만 원대 실수령이 가능한 셈인데요. 네. 실제로 글쓴이는 6월 한 달 동안 30일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실수령액만 보고 대기업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야근 시간에 충격받았다.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급여가 많지 않다. 환경미화원의 대우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여전히 일을 많이 해서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좀 확인이 된 것 같네요.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며칠 전 어린 자매들이 화재로 숨진 부산에서 또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어제 점심때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는데요. 네. 이 불로 80대 어머니와 50대 큰아들은 숨지고 구조된 작은아들은 크게 다쳤는데 모두 자고 있을 때 불이 나 발견이 늦었다고 하네요. 최근 며칠 새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2006년 준공 당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소방시설법 개정 전 허가된 노후 아파트 상당수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대전에서는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집에서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됐다죠. 네, 최근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됐는데요. 예. 집 근처 CCTV를 토대로 모자가 지난달 16일 이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숨진 지 20여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시신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단전과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이 여럿 발견된다는 점에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한국인 남성하고 일본인 여성이 결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재밌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결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는 한류와 높아진 한국의 경제력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40% 늘어난 1,176건으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반대로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 간 혼인 건수는 10년 전에 견주면 5분의 1 수준인 147건에 그쳤습니다. 예.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면 한국인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사람 등과 결혼하는 건수는 줄었지만 일본인과 결혼한 사례는 13% 증가했다고 짚으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진 여성이 결혼을 위해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난 건 2010년대 중반 이후라며 그 사이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 이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 남성 급여가 동등해졌다고 짚었습니다. 예. 또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 외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인기를 끈 한국 문화도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 결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 과거 욘사마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이 겨울연가 등을 본 세대가 네. 자녀나 손자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재미있는 예시도 곁들였고요. 네. 그러면서 민간 외교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열기를 유지하려면 안정된 정치, 외교 관계가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 맞아서 경찰이 오늘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요? 네, 서울에 있는 31개 경찰서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매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서는데요. 이외에도 경찰서별 상시, 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서 적발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휴가철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한강공원이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심야 시간대뿐만 아니라 아침 숙취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대 또 점심 시간대 등에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음주 사고가 지난해보다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여름 휴가 계획 여쭤봤는데요.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3662님께서는 저는 여름 집에서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분 그냥 집이 아니네요. 앞마당에 풀장을 해놓고요. 거기에 파라솔 설치해서 휴가를 보낼 거다. 성수기에는 숙박비도 비싸고 어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집에서 보내시겠다고 멋진 여름 휴가 계획을 보내주셨고요. 7241님,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남편과 미뤄온 건강검진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드니까 검진도 두렵고 걱정되는데 후련하게 빨리 하고 싶기도 해요.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짜 알찬 여름 휴가 계획이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남은 이 하반기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셔야죠. 후련하게. 예. 3077님, 어디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발 담그고 세모정 들으면서 세상 풍류를 즐겨볼까 합니다. 참, 저번 주 금요일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청취율 조사 전화했어요 하면서 정확하게 또 답을 해주셨다고, 너무 좋은 방송이라고 해주셨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애용님께서는 집 앞에 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강 다리 밑에 가서 돗자리 펴고 수박 잘라 먹으면서 더위 보내려고 합니다. 더울 때 멀리 가면 몸이 힘들기만 해서 여름 더위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하셨는데 그럼요. 굳이 뭐 멀리 갈 필요 있나요? 집 근처에서 갈 만한 좀 쉴 만한 곳 어디든 다 있을 테니까 이렇게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좋은 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몸이 더 편하니까 회복도 더 빠르거든요. 원래 휴가 멀리 갔다 오면은 그 여독이 남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힘들어요. 동강 너무 좋네요. 5621님은 대전에서 유통일 하고 있습니다. 따로 휴가는 없고 그나마 시원한 차 운전석이 휴가지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요즘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 여름 휴가 계획은 없고요. 그냥 여기 앉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저는 너무나 시원하고 휴가 같습니다. 예. 진심입니다. 네. 4878님 문자 주셨습니다. 남아 둘 3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처갓댁에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아내도 쉬게 해서 점수 따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배우네요. 저도 이제 아이 생기면 처갓댁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제 이 장인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아내도 또 오랜만에 집밥 먹어서 또 쉬고 좋고 아이들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일석삼조 4조 되겠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경민님께서는 평택에 살고 있는 큰언니 집에서 휴가 보내려고 합니다. 막내인 저한테는 언니와 큰형부가 부모님 같은데 올해 환갑 맞았거든요. 두 분 모르게 몰래 조그만 식당에서 지인들 모시고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언니와 형부가 행복했으면 좋아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저는 지금도 벌써 이렇게 이벤트 준비하려고 하면은 뭔가 약간 귀찮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환갑 맞아서 또 파티를 준비하신다는 게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어떤 파티가 됐든지 간에 언니와 형부께서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서프라이즈 잘 하시기 바라고 맛있는 또 식사 가지시고 좋은 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045님, 저는 이번에 단양으로 휴가 갑니다. 두 아들 가족들과 우리 부부 해서 모두 11명이 가는데 가족 단체 티셔츠를 함께 제작해서 입고 출동합니다. 단양 구경, 시장 맛집 투어, 또 단양 팔경 둘러볼 계획입니다. 자식들 효도에 찡 하시다고 그러면서 단체 티 입고 이렇게 출동하려니까 부끄럽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행 가서 이렇게 단체 티 입고 다니는 가족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찍고 사진 남기면 또 오래 추억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또 아들 가족들이 이렇게 효도 여행 준비를 해준 만큼 가셔서 편하게 즐거운 여행 휴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유엔의 파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오늘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한 끼실록 먼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또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7월 둘째 주인데요. 네. 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약간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믿기지 않을 정도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었죠.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네. 남은 여름이 진지하게 걱정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시공 현장이나 택배 물류센터 같은 곳, 또 야외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안녕이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분 섭취를 잘 하셔야겠죠. 예. 뭐 지금이야 병에 담긴 생수를 먹는 문화가 완전히 뭐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네. 사실 생수 판매가 합법이 된 게 1994년이니까요. 불과 30하고도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전에는 뭐 댁에서 보리차, 옥수수차들 끓여서 주로 드셨죠. 그렇죠. 네,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냉장고에 뭐 보리차, 옥수수차 시원하게 두셨다가 네. 하교 후 집에 돌아와서 마시면 벌컥벌컥. 예, 그렇게 구수하고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보리차, 옥수수차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물건이 하나 있죠. 바로 통조림 등 식품회사 브랜드인 델몬트의 오렌지 주스병입니다.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그 병. 네, 당연하죠. 약간 네. 납작하고요. 예. 1980년대부터 이 병이 끓인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데 네. 정말 많이 쓰였는데요. 맞아요. 심지어 저희 집처럼 오렌지 주스를 잘 안 마시는 집에도 병은 있는.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델몬트 브랜드 자체도 통조림 등으로 아시긴 하지만 특히 이 여름철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병의 원천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렇기에 최근 미국에서 델몬트가 파산을 했다는 소식이 유난히 좀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아니 그 어린 시절 추억, 물병의 추억을 선사했던 바로 그 델몬트가 파산을 했다고? 어떻게 보면 통조림 같은 제품을 즐겨 먹은 미국인들보다 네. 우리가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오늘은 이 델몬트라는 브랜드 혹은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진짜 이 델몬트가 보리차 만드는 회사로 생각할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먹던 식품 기업 델몬트인데 아니 이런 회사가 어떻게 파산까지 하게 된 건가요? 그러게요. 근데 역사를 일단 좀 살펴보면요. 네. 델몬트는 1886년 설립돼. 네, 그렇죠. 올해로 역사가 139년에 이르는 기업입니다. 예. 요즘도 뭐 파인애플이나 프루츠 칵테일 같은 통조림을 쉽게 마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죠. 네. 더군다나 뭐 통조림이라는 게 그래도 나름 고정 수요가 있는 식품이라 여겨왔기 때문에 네. 파산 소식이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다들 차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패닉 바잉, 즉 사재기를 해서요. 맞아요. 생필품 등이 슈퍼마켓에서 동이 나버리고 그랬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 특히 식품을 사서 쟁여놓고 그랬죠. 그럴 때 이제 비상식량으로서 통조림이 상당히 요긴하니까 델몬트의 통조림도 유난히 잘 팔렸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대략 2020년 경의 일인데요. 네. 이때 이제 높은 판매량에 이제 델몬트가 좀 고무된 거죠. 잘 팔리니까 통조림 생산량을 대폭 늘렸는데요. 아이고, 네. 이게 패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시국이 좀 안정되니까 네. 사람들이 더 이상 사재기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졸지에 통조림의 수요가 팍 줄어드니까 네. 통조림 부피도 무거운데 네. 재고가 늘어버린 거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고민 끝에 헐값에 처리해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전부 12억 달러, 한화로 1조 6,5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를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파산 보고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한창 오를 때 늦게 들어가면은 물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델몬트 제품을 보기가 그럼 어려워진 건가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파산 보호 신청은 미국 법인인 델몬트 푸드에 국한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뭐 계속 그 팔면서 인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브랜드명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인수가 돼서 계속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140년 가까이 되는 역사의 브랜드다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키기는 좀 아까운 면이 있죠. 그렇죠. 한편 그리고 한국의 델몬트는 미국과 별도 법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델몬트 브랜드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이 델몬트 하면 어쨌든 그 오렌지 주스, 이 병 오렌지 주스가 먼저 떠오르는데 초기에는 이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커피 브랜드로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8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고급 호텔 델몬테, 스페인어죠. 그래서 블렌드 커피를 납품하는 도매상이 같은 상호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제 몬테가 스페인어로 산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델몬테는 산에서 왔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델몬트 이렇게 브랜드가 나온 거죠. 이렇게 커피 납품업으로 시작한 델몬트는 1892년 통조림 복숭아에 상호를 붙여 팔면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농업 특히 과채류가 엄청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조림이 사실 뭐 제철 아닌 때에도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주는 수단으로 병조림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 통조림의 브랜드로 이제 델몬트가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1898년 미 서부에 있는 18곳의 통조림 회사가 합병돼서 캘리포니아 과일 통조림 연합을 설립하는데요. 이때 이제 대표 브랜드로 델몬트를 내세우면서 한 차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몇몇 회사를 이제 더 합병을 해서요. 캘리포니아 패킹 코퍼레이션 줄여서 캘팩으로 개명한 다음 역시 이제 델몬트와 더불어 또 선키스트라는 오렌지 주스 하는 브랜드가 있죠. 이 두 브랜드의 제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사세를 미국 바깥쪽으로 확장을 해서요. 미국 본토는 물론 하와이, 필리핀 같은 곳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7년에는 아예 델몬트가 이제 4호로 병이 델몬트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야, 캘리포니아라고 하면은 뭐 과일 농장도 많았을 테고요. 이 과일 통조림 업체로 커나가게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농장지대를 차로 지나가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차를 사실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갔는데 규모가 정말 그 비현실적일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 미국을 먹여 살리는데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정말 온갖 과일과 채소를 경작을 하죠. 뭐 심지어 이제 한식을 위한 쌀이나 배추나 뭐 이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서 나는 과채류를 장기 보관하기 위한 통조림 산업의 등장 및 성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처음 델몬트 브랜드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들은 델몬트는 그냥 라벨 상표가 아니다. 품질에 대한 보증이다. 이런 문구를 내세워서 자신감. 뭐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냉장 냉동도 신통치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하와이와 필리핀을 말씀드렸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델몬트가 해외로 뻗어나가 성장한 데는 미국의 식민주의와 플랜테이션 산업의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바나나를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을 좀 드렸긴 합니다만 델몬트를 비롯해서 뭐 이제 돌, 치키타 같은 이제 브랜드들 아직도 익숙하고 또 현역이죠. 이런 청과 기업들은 원재료인 과일을 싼 값에 공급받을 시장을 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국 본토 이제 캘리포니아는 기후 등 조건은 좋지만 아무래도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과일값도 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델몬트는 주로 필리핀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마침 뭐 미국이 1898년부터 1946년까지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기도 했죠. 여기에서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리라 믿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 등장을 합니다. 1905년 7월 미국 일본 수상 가스라와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맺은 비밀로 맺었기 때문에 미략이죠.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필리핀에서 또 과일을 얻었고, 그러니까 시작은 캘리포니아였는데 아무래도 노동력이 싼 곳을 찾다가 필리핀에서
기업을 크게 키운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 미략으로 델몬트는 필리핀에서 오렌지를 비롯한 열대 과일을 공급받았는데요. 이제 뭐 노동력 엄청 싸고 또 네. 작황도 좋고 덕분에 이제 엄청나게 델몬트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델몬트는 필리핀 최대의 농업 기업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역사를 쭉 살펴보면 네. 델몬트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식민주의, 미국의 식민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경쟁사라고 돌 있습니다. DOLE 스펠링이 이렇게 되죠. 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하와이가 미국으로 편입되기 전에 별도의 섬나라 왕국이었습니다. 예, 이 하와이를 미국의 힘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왕조를 폐위시켜 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공화국을 세운 겁니다. 아하. 그 과정에서 이제 백인들에게 농사의 온갖 이권을 나눠준 거죠. 이 돌이 바로 그 장본인인 샌포드 돌의 가문이고요. 그 사촌 동생인 제임스 돌이 지금 돌사의 모태가 된 대규모의 파인애플 농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파인애플 하면 브랜드로 돌이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죠. 네, 통조림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보셨을 통조림, 거예요. 정조림요. 네. 그런 침탈의 역사가 사실 바나나랄지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의 세계화에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통조림 자체를 많이 찾지 않다 보니까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됐는데 처음 출시했을 때는 미국에서 이 델몬트 통조림이 인기가 엄청났겠는데요? 네, 사실 델몬트의 실체랄까요? 본 모습을 보면요. 통조림은 대표 상품 정도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안 팔린 끝에 결국 파산까지 하게 됐습니다만 네. 필리핀 같은 나라에 해외 진출을 해서 이제 사세를 엄청나게 불리면서 온갖 식품 브랜드를 거느리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사료랄지 예. 이유식 심지어 참치 통조림 브랜드까지 델몬트 산하에 있었는데요. 그래요? 이 브랜드가 원래 미국에서 제일 뭐 탑3 안에 드는 이런 브랜드였는데 2008년에 뭐 한국 회사인 동원 참치에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뭐 그래서 이런 그 다국적 식품 기업들을 보면요, 이 인수합병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뭐 금방 샀다가 또 팔았다가 예. 이런 것들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뭐 브랜드를 팽창시켰다가 조금 축소시켰다가 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이름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이 과일 통조림 진짜 막 없어서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생과일 자체가 귀했고요. 뭐 바나나 같은 경우는 뭐 생일 자체 3분의 1쪽씩 나올 정도로 정말 그랬는데요. 네. 통조림 과일이라는 게 대체제이기도 했지만 네. 또 그 시절에는 귀했기 때문에 네. 뭐 그만의 맛이 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프면 이제 그 황도랄지 깐포도 네, 예, 같은 예. 통조림을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또 이게 익힌 과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화도 잘 되고 그 시럽에 이제 당도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력 회복에 회복에. 좋았겠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통조림 과일 통조림에 들어있는 그 국물까지 꼭 마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이게 근데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네. 통조림은 재료를 이제 일단 생으로 캔에 넣고 네. 밀봉을 한 다음에 가열을 해서 익혀서 만듭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사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 네.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잘 먹여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보전을 통해 개발한 병조림에서 궁극적으로 통조림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델몬트의 역사가 140년에 이르듯 사실 통조림은 굉장히 유서 깊은 식품 보존 방식인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방부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맛을 좀 둬두고 미생물 번식도 막는 차원에서 이제 국물 혹은 시럽이라고도 하죠. 네. 이게 이제 당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을 그렇죠. 좀 더해서요. 그래서 이걸 다 드시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당뇨의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건강에 되게 이 통조림 같은 음식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네. 당 함유량을 많이 낮춘 그 국물에 담긴 통조림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에서 나오는 황도 통조림을 비상과일로 집에 항상 두거든요. 네, 과일값이 비싸거나 하면 꽤 비싸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200g 작은 통조림 하나씩 까서 먹는데요. 예. 이제 국물 다 버리고 복숭아도 한번 물에 살짝 헹궈서 그렇게 드시면 뭐 당뇨 섭취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그 국물 버리실 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사실 저도 눈물을 머금고 버립니다. 네. 진짜 어릴 때는 그 국물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델몬트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거는 언제쯤이었을까요? 네, 이게 뭐
그 독립법인으로 1992년에 진출했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도 이미 암암리에 불법 유통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1986년의 신문 뉴스를 보면요, 국산 과일 통조림에 델몬트의 상표를 붙여가지고요, 두세 배 높은 가격에 팔았다가 아이고. 적발되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당시에 시판 외제 과일 통조림의 90%가 가짜였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미 이제 국내 진출 정식 진출 이전에 델몬트가 상당한 지명도를 누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예. 이제 뭐 통조림도 팔고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오렌지 주스도 팔기 시작했던 건데,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이 델몬트 유리병에 보리차를 그렇게 담아서 보관을 했던 건지 좀 갑자기 궁금해져요. 네, 일단 당시에는 이제 네. 페트병, 합성 수지 페트병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료를 지금처럼 가벼운 병에 담아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네. 그런 가운데 델몬트는 이제 프리미엄 전략을 쓴 겁니다. 뭐 우리 주스는 과일을 신선하게 담았다. 이런 마케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강하고 단단한 유리병, 그리고 더군다나 손잡이도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표면도 올록볼록해서 굉장히 그 미끄러지지도 않고 고급스럽고도 실용적인 유리병에 주스를 담아서 판매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주스를 다 드시고 나니까 이 병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죠. 그래서 집에 두고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수가 1994년이나 돼서 판매가 가능해졌으니까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끓여 드신 보리차 등을 자연스럽게 담아서 드시게 된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병을 업계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럴 기회마저 얻지 그렇죠.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네. 참고로 이제 델몬트 오렌지 주스 유리병은 1억 개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정말 엄청난 숫자죠. 1억 개를 팔았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민이었겠네요. 네네. 이 특히 병문안 이렇게 가거나 네네. 뭐 친척집 가거나 할 때 이 델몬트 주스 사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리병이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5리터인가 2리터인가 용량이 그런데요. 네. 이제 뭐 한 상자에 2개씩 들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죠. 네, 묵직했죠. 네, 그리고 네. 그런 점이 바로 이 인기 많았던 유리병이 사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집에서 보리차 담아서 드시기엔 좋은데 네. 뭐 그런 탓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에서는 재활용 위한 수거가 일단 안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점차 페트병이 도입되면서 가볍고 또 유리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선호를 받게 되었죠. 아무래도 네. 유리병은 무거우니까요. 이제 빨리빨리 날라야 되는데 네. 도매상 같은 데서 이제 그러다가 깨면 또 손해가 막심하고 이랬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들이 얽히면서 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리병이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리워지네요. 그 네. 델몬트 유리병 안에 있던 그 보리차 그것만의 그렇습니다. 맛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참 기억이 다시 나고 뭔가 이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요. 이제 복고 또는 뉴트로 열풍으로 네. 재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재미있었던 점은 네. 이 추억의 그 병, 옛날 병 자체에는 주스를 넣지도 않았고요. 예. 그 빈 병하고 잔에 요즘 출시되는 주스를 끼워서 팔았는데요. 이게 3,000세트 한정이었는데 따로. 네, 네. 실제 오렌지 주스는 180ml 2병. 그래서 원래 이게 2,000원치인데 네. 빈병과 잔의 가격이 18,00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추억팔이가 좀 심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나 보군요. 예. 네네. 이렇게 우리의 추억 속에 델몬트가 파산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 아무래도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 오래된 기업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통조림이 뭐 건강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또 뭐 그렇지도 않은데다가 신선식품도 아니기 때문에 선호를 받거나 그렇진 않죠. 네. 이제 팬데믹이 한창일 때 생산 예측을 잘못한 뭐 기업의 책임이 있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이제 요즘 세상에 통조림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생각하면 트렌드 변화에 적응을 한다 만다 하는 것도 통조림에게는 참 벅찬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그럼 식품업계 트렌드라고 하면 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조림을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선식품. 네. 그래서 이제 뒤집어 쏟아지면 안 되고요. 네, 네. 신선식품, 뭐 채식 식재료 이렇게 밭에서 최대한 빨리 받아와서 먹는 그러한 신선 식재료들이 그런 인기가 한동안 지속이 될 거라 전망을 합니다. 네. 한 끼 실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간입니다. 시내 21 이다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네. 또 오늘은 좀 이렇게 뭐 흐려지기는 했는데 좀 축축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책 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자님 어떠실까요? 사실 뭐 더울 때나 이렇게 막 비가 오락가락하는 때는 책 읽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집중이 잘 안 되죠. 더운데 맞아요. 뭐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책 읽게 되질 않아서 네. 여름은 뭐 어떻게 보면 책이 많이 팔리는 때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방학도 있고 휴가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책 한 권 볼까라고 생각하는 시기이기는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더워서 저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는 것도 좀 귀찮아지는 맞아요. 때인데 그냥 핑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 책은 여름어 사전이라는 제목이고요. 여름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름이라는 단어에다가 어라는 이 글자를 붙여서 여름 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름 느낌이 나는 말을 모은 사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름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제 워낙 요즘에 이제 그 출판계에서 여름이 되면 여름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들이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예, 이게 참 뭐 노린 게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청량한 여름 느낌의 표지에 그리고 여름 어쩌고 저쩌고 뭐 여름 여름이 어쩌고 이런 식의 여름, 온갖 여름이 등장하는 책 제목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판매가 잘 됩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책을 읽는 거하고 책을 사는 건 좀 별개의 일인 것 같거든요. 책을 살 때는 이거 읽고 싶은 걸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을 때는 뭐 정말 재밌어 보이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작 책을 읽을 때는 집에 있는 거 읽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책을 살 때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같은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 여름어 사전이라는 책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노린 거 아닌가. 여름을 뜻하는 거의 모든 단어들을 뭐 넣어서 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이 서울국제도서전 직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요일 날 도서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도서전이 시작이었는데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이 책을 팔고 있어서 이걸 거기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인가 아침인가에 이 책이 지금 전량 소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판매 예약 같은 거 걸어놓고 나중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샀다. 혹했다. 저도 혹했다. 그런 뜻에서 가지고 나온 여름어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진짜 제목부터 딱 뭔가 시선을 사로잡는 책인데 이게 보니까 특이한 점이 지은이가 아침달 편집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에서 직접 썼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이 아침달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편집부의 그 편집자들 유실, 넝쿨, 능소화, 낙서 이렇게 본명을 쓰지 않고 이제 닉네임 같은 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그 아침달 직원들과 그리고 아침달에서 시집을 펴낸 39명의 시인 그리고 4명의 독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부에서 편집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것을 완전히 여기 이 아침달이라는 출판사가 시집 전문 출판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인이 39명 정도 있으면은 한 명이 몇 개씩 단어를 해서 다 시인들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뭐 이것은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겠지만 네. 그냥 필자들에게 온전히 쓰고 싶은 단어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사전이라고 하면 기역부터 희역까지 골고루 단어가 배분돼야 되는데 맞아요. 특정한 모음에는 많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뭐 여기 지금 히읗의 단어가 없으니까 히읗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배분의 역할을 이 직원들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산뜻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사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볼 때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어를 찾아보는 걸로 쓰는 것이지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보고 이거 좀 궁금하다, 끌린다 싶은 단어들을 그때그때 찾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전들처럼 진짜로 이 여름어들이 기역부터 네, 희역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네, 사전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완전히 가나다 순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름 단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네. 바다도 여름 느낌이 있고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계곡. 뭐가 있을까요? 계곡 같은 것도 있겠죠. 수박? 네, 맞아요. 수박이 이런 있으니까 거군요. 참외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여름에만 딱 있는 무언가도 있는데 사실 재밌는 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경우는 정말 여름에 나오는 과일이지만 네. 뭐 바다 같은 거는 여름에 많이 가지만 사실 여름에만 바다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겨울 바다도 얼마나 네, 맞습니다. 낭만이 있고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재미있게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이제 각설탕, 각설탕. 예, 오. 감기, 개운하다, 건널목, 겨울, 계곡, 고요, 그늘, 그물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 단어가 날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는 듣자마자 그래 맞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어떤 거는 이게 왜 각설탕이 왜 여름하고 관계가 있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디귿 같은 경우는 네. 다이빙이라는 단어 같은 게 들어갑니다. 여름이다. 이건 예, 여름이네요. 이건 진짜 여름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리을에는 라디오, 레몬, 라디오. 예, 리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리듬? 네, 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들도 있고, 네. 이건 진짜 여름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내키는 대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전이니까 글이 길지가 않아요. 설명만 이렇게 짧게.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단어 하나 네.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글이 뭐 원고지 기준으로 해서 한 2, 3매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짤막하게 글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읽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오늘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라디오라는 단어를 어떻게 여름하고 묶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네네. 시작을 합니다. 여름밤의 정취를 극대화하는 목소리들, 잠 못 드는 밤 창가의 빗소리와 함께 두고 있다면 더욱 좋다. 이 작은 울림통은 가느다란 팔을 천장 쪽으로 쭉 뻗어 밤하늘을 외롭게 맴돌고 있는 사연들을 찾아 두 손으로 잡아준다.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다들 비슷한 행복과 외로움을 갖고 살아간다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은 여름밤에 잠 못 안 오고 이럴 때 라디오 듣고 있으면 참 다들 힘들게 살고 있구나. 다들 또 별거 아닌 걸로 마음 끓이며 살고 있구나. 나만 그런 거 아닌구나. 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라디오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 여름어라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잠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오두막에서 이렇게 맞아요. 부채질하면서 귀뚜라미 소리 듣고 했던 막 이런 여름이 풍경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최근에는 여름이라고 하면 막 너무 덥고 뭔가 힘들고 짜증나는 맞아요. 그런 예. 계절처럼 생각했는데 여름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
더 여름이 멋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상쾌하고 네. 그치 여름 이래서 좋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요즘에 이제 SNS에서 종종 쓰는 표현인데 관념적 여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관념적 여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여름은 안 좋아. 실제 여름은 너무 덥고 땀나고 힘들어. 네. 근데 이제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여름은 항상 뭔가 이렇게 쨍한 햇살 그렇죠. 아래서 청량하고 뭔가. 청량하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뛰어놀고 네. 에너지 넘치고 그런 계절인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름호 사전이라는 책이 그런 관념적 여름을 극대화한 느낌으로 이제 엮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뭔가 목차에서 아니 이 단어는 진짜 여름이랑 안 어울리는데 하는 맞아요. 단어들을 예. 먼저 찾아보면 약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름어 사전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책은 뭘까요? 당신의 저녁에 클래식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 하는 제목이고요. 네. 부제가 클래식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야말로 클래식 책입니다. 그래서 뭐 클래식 책도 정말 많아서 네. 뭐 하루에 한 곡씩 클래식을 소개해 주는 책도 있고 네. 그다음에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 연주자들의 이력을 소개하는 책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신의 저녁에 클래식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은 좀 가볍게 클래식을 들어보고 싶은데 약간 엄두가 안 난다라는 네, 분들 네, 네. 계시면 네. 이 책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입문자를 위한 클래식 특강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목만 봐도 당신의 저녁에 클래식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음악을 하는 분이 쓴 책일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리아나 워쇼펜 라우흐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네.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7살 때 바이올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그 바이올린을 공부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줄리아드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마스터를 역임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커리어를 키워갔는데 이렇게 관련한 강의 같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엮은 경우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뭐 좋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더운데 무슨 클래식이야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길고 어렵고 느리고 약간, 그리고 이제 이 클래식 듣는 분들 처음에 들을 때 제일 힘든 거 박수를 어디서 쳐야 되나? 예. 지금 조용해졌는데 박수 치는 건가 안 치는 건가?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어려워서 귀찮아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까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연주자가 쓴 책이라고 해도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실수들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요즘에 공연장 가면은 공연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꺼주세요라는 말 방송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도 설마? 자기가 무대에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은 자기도 연주자니까 주변에 친구가 다 연주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친구가 말러 교향곡을 연주하는 무대 위에 있었는데 그 교향곡 중에서 가장 조용한 부분일 때 자기가 전화 건 게 정말 띠링띠링 울린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껐다라고 생각해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번은 이제 그 남의 결혼식에 아르바이트였겠죠. 결혼식에 이제 연주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혼 뭐 이 곡을 하자라고 이제 딱 곡을 짜서 올라가서 연주를 하는데 들러리가 다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파란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음 곡으로 넘어갔는데 뭔가 어수선해지면서 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결혼식 중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파란 드레스 입은 분이 신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러리와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 신부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고 약간 나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냥 넘겨짚어서 그렇구나. 저분은 다른 분인가 봐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다음 곡 연주를 했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식의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실수 이야기들 사이사이로 이제 어떤 곡들이 좋은지 그리고 요즘에 플레이리스트 많이 들으시잖아요. 플레이리스트 들으실 때 보통 플레이리스트 이름이 아침에 잠 깨기 좋은 음악 예, 아니면은 뭐 집중하기 좋은 음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클래식도 그렇게 약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음악은 이거 들으세요. 네. 라고 또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서 약간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클래식 책입니다. 요즘 사실은 뭐 땡튜브나 이런 걸 봐도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들이 올라와 맞아요. 있는데 네. 말하자면 클래식으로 네, 구성한 네, 네. 플레이리스트를 네. 또 소개를 해주시는 거군요. 이게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참 낯설고 나도 한번 들어보고 공부해보고 싶은데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더운 여름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책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계획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